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주님의 지대방 수호머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고분사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교고분사는 제5 교고분사 법주사가 되겠습니다. 네, 속리산 법주사 하면은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본사로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한 80여 개의 말사를 거리는 그런 본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은 충주, 청주,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인 청주, 그 다음에 충주, 제천, 저쪽 단양, 이쪽 지역, 대전까지 다스리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주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억이든지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지금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법주사 하면은 수학여행 그런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0년대, 80년대 하면은 수학여행 간다고 하면 정해져 있었어요. 중학교 때 어디 설악산을 가면은 고등학교 때는 경주 불국사를 가고, 중학교 때 불국사 갔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설악산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수학여행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가되는 것이 속리산 법주사가 추가됐어요. 왜냐면은 보통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악산을 가자고 하면은 들려서 가는 것이 중앙에 있는 법주사가 이제 딱 이 수학여행지 격려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주사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수학여행 갈 때도 꼭 들리는 곳이고, 또 서울이든지 경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경주 갈 때 보통 들리는 곳이 속리산 법주사를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면 아마 법주사를 한 번씩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법주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신혼여행지로서도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지금이야 해외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고 누구든지 갈 수 있겠지만,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된 것은 90년대 이후, 88 올림픽 이후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거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여행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서 국내를 거의 대부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유한 상류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제 기억에는 신혼여행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악산,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 그 다음에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여기 속리산 법주사, 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온양온천, 도고온천, 수안보온천, 온천도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법주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서도 많이 갔던 것이다,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흑백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수학여행이든지 신혼여행을 와가지고 거기 속리산 법주사 미륵부처님, 그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 그 시멘트로 모신 부처님이었거든요. 시멘트 부처님 앞에서 아마 사진 찍었던 그런 흑백 사진들이 여러분들 아마 앨범에 하나씩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법주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관광지, 여행지, 또 명찰로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식되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주사는 충청북도의 대표 사찰이자 제5 교고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주사 문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님들은 이제 문중도 있고 본사가 있거든요. 본사는 이제 다른 데지만 저는 문중이 이제 법주사이기 때문에 노스님, 그 다음에 은사스님, 그 다음에 도반스님들 다 법주사 식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이라 해가지고 출간 이후에 법주사에서 공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법주사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상 또 다른 본사하고의 어떤 가치, 격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좀 요약해서 법주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법주사 하면은 이제 눈이 선하거든요. 법주사 밑에 산내리 마을부터 해가지고 쭉 오리숲길을 걸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일주문도 지나고 천왕문도 지나고 이렇게 쭉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은 뭐 혹시 거의 다녀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제가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같이 따라가면서 법주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법주사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주사는 입구부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사찰이에요. 그때 마을하고 이렇게 법주사하고의 어떤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법주사라고 하는 그 한자 이름은 절 이름은 법주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아는 그 산 이름은 송리산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주사 하면 송리산 법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리산 잘 아시죠? 송리산은 문장대라고 하는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평생 살아생전에 문장대 3번만 가더라도 신선이 된다 할 정도로 신령스러운 산이고 명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송리산 법주사 얘기했을 때 이 의미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름이 송리산이거든요. 산 이름이 세속을 이별하다 여의다 세속을 여인 산입니다. 그 송리산 이름 자체가요. 세속을 여인 산에 있는 법주사, 부처님 법이 주 머무는 절. 근사하죠. 아주 산 이름도 좋고 절 이름도 아주 법이 머무는 곳,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법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리산 법주사이면은 세속을 여의은 산, 그 안에 있는 부처님 법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법주사는 세속의 모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모습들이 딱 끊어진 곳, 세속과 단절된 그런 산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법주사 도량에 딱 들어서면 부처님 품 안에 온 것처럼 아주 고요하고 도량이 아주 좋다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법주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주사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 놀란 게 많은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법주사는 이 송리산 중턱에 있는 큰 도량이거든요. 근데 아주 희한할 정도로 산 중턱에 이래같이 큰 도량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그런 도량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도량이 있지만 법주사 도량이 단일 도량으로서는 아마 제일 큰 도량일 겁니다. 이 본사 도량으로서는. 그만큼 높은 산중에 있으면서 그 중턱에 있으면서도 평원과 같이 아주 넓은 곳에 위치한 것이 법주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그 말티째, 옛날에는 그 송리산을 법주사를 가기 위해서는 말티째라고 해가지고 꾸불꾸불 12굽이 아주 그 험합니다. 길이 포장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그냥 그냥 먼지 푹푹 풍기면서 예전에 수학여행 신혼여행 가던 그런 길이 될 텐데 지금은 대체도로가 있고 이제 터널이 뚫려가지고 다른 길도 이용하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이 말티째를 넘어야지만 이제 법주사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말티째를 넘어가가지고 밑에 마을 산내리에 딱 와가지고 그 정이품 소나무를 갖다가 딱 지나자마자 보이는 것이 법주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주 높은 지대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나온다는 것이 좀 특이한 지형이고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때 법주사 하면은 아주 지형적인 특성도 있는 것이 아주 넓은 지형을 가지는 것이 법주사다 해가지고 그 밑에 마을에서부터 법주사까지 가는 길이 오리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오리 정도 한 2km 정도 되는 길을 이렇게 쭉 걸어다 보면은 아주 이 숲도 좋고 옆에 소나무들도 아주 좋고 아마 세속과 딱 단절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법주사가 그런 곳에 위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주사 했을 때 이 법주사는 창건신화에 해가지고 이 절 이름이 지어진 것이거든요. 뭐냐면은 이 창건사라에 보면은 500년대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그 이상 되는 그 시기에
이 의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저를 창건했다고 기억이 나옵니다. 의신 스님이라는 분이 이 말에다가 소가 되겠네. 소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서역, 인도에서 모시고 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인도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중국어를 통해서 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의신 스님께서 그 소에다가 부처님 경전을 싣고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법주사 자리에 와가지고 이 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보니까는 그 법주사가 있는 그 산세가 치마의 명당 중에 명당이라는 것을 의신 스님께서 아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 부처님 경전을 내리고, 거기서 처음에 이제 저를 창건했다고 하는 것이 법주사의 처음에 그런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의신 스님에 의해서 가져온 그 부처님 법이 거기에 머물면서 절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절 이름을 법주사, 산 이름은 속리산, 세속을 여인 그런 산에 있는 부처님 법이 머무는 절,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주사는 의신 스님에 의해서 창건이 됐지만, 법주사가 제 모습을 갖추는 것은 그 이후에 700년대에 진표율사라고 하는 스님께서 이 잘 알고 있는 김제 금산사를 갖다가 창건하고, 미륵도량으로서 미륵 부처님을 거기다 모시고, 두 번째 모신 것이 법주사예요. 세 번째는 이제 금강산 발현사로 가신다고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3대 미륵도량이라 해가지고 김제 금산사, 그 다음에 법주사, 발현사를 얘기하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미륵 부처님께서 나중에 중생들을 제도하러 내려오실 때 3번에 걸쳐 가지고 이 3곳에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표율사에 의해 가지고 미륵도량으로서 세워진 것이 맨 처음에는 금산사고, 두 번째가 법주사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인 영신스님과 해가지고 이 법주사를 지금의 모습으로 큰 대도량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진표율사와 그 제자인 영신스님이고,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법주사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주사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오리숲을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일주문도 나와요. 일주문이 저 밑에 쪽에 있는데, 호서 제일 가람, 이렇게 편액도 있고, 그걸 지나면은 이제 금강문이 있고 사천왕문이 있는데, 사천왕도 보면은 우리나라 제일 큰 그런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 일주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금강문, 사천왕문을 탁 지나서 탁 보면은 넓은 도량이 펼쳐지는 것을 다 누구든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도량이 넓고 좋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대웅전이 있고 탁 일직선으로 있을 때 그 중앙에 있는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팔상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한문을 이렇게 쓰는데 같이 씁니다. 팔상전 이렇게. 그 현판에는 이 팔자 쓰고 있어요. 팔상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나오는데, 법주사에는 국부가 3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물이 한 13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유형문화재는 수도 없이 많고요. 근데 법주사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 팔상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팔상전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5층 집같이 지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5층 목탑의 형식이에요. 이게 탑이에요. 이게 팔상전이라는 이 건물이 5층으로 된 이렇게 탑의 형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탑하면은 석탑이라 해가지고 돌로 지은 그 탑을 대부분 생각할 텐데, 이 법주사는 특이하게 나무로 지은 그런 탑을 지은 곳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목탑 형식의 이 팔상전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이 없는 국보 중에 국보입니다. 80년대 하나 더 있었는데, 화순에 있는 쌍봉사에 있는 3층 이 목탑 형식의 이런 법당이 있었는데, 그게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법주사 팔상전이 이것이 하나뿐이 남아있는 5층 그런 목탑의 형식이에요. 이기 때문에 이 법주사 이 팔상전은 국부 중에 국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다른 일반 사찰들은 다 돌로서 이렇게 탑을 모시는데 그 법주사는 왜 유별나게 이렇게 목탑, 나무로서 탑을 지었는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법주사는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수정함이라고 했는데 그 봉우리가 있거든요. 그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 법주사의 이 현국이, 법주사가 있는 도량의 현국이 항주형이라고 합니다. 행주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풍수적으로 보면은 법주사는 이 도량이 배가 이렇게 쭉 항해하는 모습의 그런 모습의 그런 풍수에 의하면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주사는 한마디로 법을 갖다, 부처님 법을 싣고서 가는 이 중생 세계에서 중생들을 싣고 부처님의 그 세계로 가는 모습에 그걸 형상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주사는 법주사 이 부처님부터 해가 도량이 배의 가운데에 있는 그런 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무거운 석탑을, 돌로 된 그런 탑을 갖다가 실으면은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선조들은. 그래서 돌보다는 가벼운 나무로서 탑을 세우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법주사는 팔상전이 이 자리가 가운데 자리이기도 하면서 여기에 탑이 가벼운 목탑으로서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선조들의 지혜인지 모르겠는데, 이 법주사는 이와 같이 항주형이기 때문에 이런 목탑 형식을 갖다가 이용한 것이고, 또 예전부터 이 큰 스님들이 얘기하기에 법주사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우물을 갖다 안 팠어요. 왜냐면은 그 배가 이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배에다가 구멍을 뚫으면은 이게 배가 침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법주사에는 우물을 안 파는 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설입니다. 왜냐면은 이와 같이 법주사는 항주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주사에 가면은 이 팔상전이 아주 유명한 그런 그런 건물이자, 그 다음에 팔상전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8개의 모습에 있는 그런 정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팔상전이라고 하면 팔상도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해가지고 도솔천에 내려오는 모습을 그린 도솔내의상, 비단강생상, 쌍림열반상, 뭐 거기까지 8개의 모습을 쭉 부처님 일대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팔상도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이 팔상전에는 이 안에 들어가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8가지 모습을 한 면마다 2개의 그림으로서 이렇게 탁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상전은 부처님 일대기를 모신 그런 정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주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재,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물 하면은 팔상전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팔상전하고 또 그 위에 또 중요한 국보, 문화재를 또 얘기하면요, 이 팔상전하고 대웅전 그 사이에 보면은 탑이 저기 석등이 있는데,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는 것이 국보예요. 그 뭐냐면 사자 2마리가, 쌍사자가 2마리가 이 부처님 그 석등을 쥐고 있는 그런 석등이 있는데, 이게 신라시대 때 조성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고, 합천 영암사지에 있는 쌍사자 석등과 더불어서 아주 그 표현이 잘 된 그런 석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 2마리가 이 석등을 쥐고 있는 이 등이 국보로 정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거 우리 학인 때도 그랬고 물어보기도 해요. 뭐냐면 사자 2마리가 아주 사실적으로 근육이 막 있고 하면서 이 부처님 등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 마리 사자는 입이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벌리고 있고, 하나 사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모습이 이게 특이합니다. 이게 특이점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가 쓴 놈이냐 아니면 안 놈이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이 사자가 쓴 놈 같아요, 안 놈 같아요? 그 정답은 없습니다. 뭐냐면은 표현하기를,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석등을 이기고 있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표현한다는 의미로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참선하는 모습의 사자를 갖다가 비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담은 것에 그것이 암놈, 순놈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과 교를 갖다 표현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사자가 아마 순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을 갖다 꼭 다물고 있는 그 사자가 암놈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어머니들이 애들을 키울 때 보면은 나타나잖아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아무리 힘들어도 꼭 참으면서 그 자식을 기르는 그런 모종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 아버지들은 애 한 2시간만 받으라고 하면은 그냥 짜증을 내고 못 견뎌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사자가 이걸 갖다가 1300년 이상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놈은 아주 그냥 무거워 죽겠다 해가지고 벌려가지고 그냥 불만에 있는 모습이고, 그 어미 사자는, 암놈은 꾹 찾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아마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는 순놈이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암놈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가시게 되면은 그런 의미를 보고서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법주사는 그렇게 같이 국부가 이렇게 많습니다. 또 옆에 보면 성년지라 해가지고 돌에다가 그 연꽃을 조각한 그런 연못으로 만든 그런 성물이 있어요. 이것도 국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이 없는 그런 국보 중에 국보예요. 그래서 법주사에는 국보가 3점이 있고 보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또 석등이 하나 있는데, 통일신라 때 이것도 보물이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법주사 하면은 그 대웅전. 대웅전이 2층 형식의 대웅전이거든요. 법주사는 도량도 크지만 부처님도 크고, 그 다음에 법당도 무지 큽니다. 그래가지고 법주사 대웅전은요, 바깥에 보면 2층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4대 건물 하면은 법주사 대웅전하고, 그 다음에 화엄사 각항전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부여 무량사 극락전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3대, 4대 정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큽니다. 바깥에 보기에는 2층 구조지만 들어가서 보면 1층으로서 쭉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 거기에 앉아 계신 삼존불도 자상, 앉아있는 부처님으로서는 우리나라 제일 큰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건물도 크고, 거기 앉아 계신 토불, 그 흙으로서 빚은 부처님이거든요. 그 삼신불도 아주 굉장히 큰 것이 특징입니다. 하여튼 법주사 가면은 이와 같이 팔상전, 그 다음에 쌍사다석등, 그 다음에 이런 대웅전도 유명하고, 또 특이하게 대웅전 앞에 가면은 원숭이 2마리가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도 그 돌로 조각한 게 있어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데, 원숭이가 참선을 한다? 굉장히 웃기죠. 원숭이 하면 한순간도 가만히 못 있고 막 날뛰는 게 원숭인데, 이와 같이 그 날뛰는 원숭, 우리 원숭이를 갖다가 심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원숭이와 같이 한시도 가만 안 있고 망상이 들끓는 것이 원숭이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이 아주 들끓는 원숭이가 가만히 참선하는 모습이 있는 것도 이 법주사에 아주 가면은 특이한 그런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법주사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물, 그 다음에 부처님이 있는데, 그 대웅전 옆에 또 보면은 원통보전이라고 있어요. 원통보전은 간센보살님을 모신 그런 도량입니다. 그런 정각을 얘기하거든요. 원통보전. 그 원통보전 자체도 보물이고, 또 그 안에 모신 간센보살님은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는 개금을 새로 해서 그런지 제가 옛날에 보던 그런 모습은 조금 상호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제일 화려하고, 제가 본 간센보살님 중에서는 저는 가슴에 남는 그런 간센보살님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공부할 때도 보면 간센보살님한테 가서 내가 참배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내가 환희롭고,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꼭 어머니 품에 온 것처럼 아주 포근한 것을 느낄 정도로 그 간세보살님이 아주 그냥 상호가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법사에 가시면은 빠지지 말고 꼭 원통보전에 계신 간세보살님 꼭 친견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그 원통보전에 있는 간세보살님. 그것도 당연히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간세보살님 옆에 보면은 남순동자라고 있어요. 남순동자. 우리 화엄경에 나온 남순동자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 남순동자가 간세보살님의 그 시자의 모습으로 있거든요. 합장하고 간세보살님한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남순동자도 아주 귀하면서 특이한 모습에 있어요. 혹시 가시면은 꼭 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법주사는 뭐 이와 같이 수많은 또 보물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륵부처님이에요. 우리 법주사는 미륵도량이라고 했잖아요. 진표율사에 해가지고 금산사에서 진표율사가 거기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다시 법주사로 오셔가지고 한 7년 동안 계시면서 법주사에서 미륵부처님을 모셨다는 기록이 상문유사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장육상이라는 것은 한 4m 정도 되는 그 미륵부처님을 모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부처님이 조선말, 구한말까지 이어졌어요. 이것이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만들 때 당시 전국에 있는 그 철들을 갖다 다 모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법주사에 모셔졌던 장육 미륵 존부를 갖다가 모시고 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당백전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그 귀중한 그 아주 참 소중한 그 문화재가 소실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륵부처님이 미륵도량님 법주사에서 미륵부처님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시 세우려고 발언한 것이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1939년도에 그 미륵부처님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그 미륵부처님을 세우자. 그 당시에 장석상이라고 하는 주지스님께서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안에 있는 어떤 거사님이 시주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조각가인 김복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그 미술 전공한 분으로서 그 당시 일본의 도쿄 미술대학에 나온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그런 천재 미술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복진, 그 고향도 바로 청주, 청원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는 부처님 법에 의해가지고 부처님 불상을 모시는 게 자기가 아마 말년에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주사에 있는 그 미륵부처님을 다시 모시자. 그렇게 해가지고 김복진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 부처님을 갖다 모신 것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939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세멘트로 그 부처님 모실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세멘트가 내구성이든지 지금 세멘트로서 뭐 누굴 조각을 한다면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세멘트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미술용품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조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익산 미륵사지 막 그 탑 복원할 때 세면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일 뛰어난 재료라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복진 씨가 그 당시에 해가지고 부처님, 미륵부처님을 갖다 모시려고 그렇게 딱 작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부처님 머리만 모시다가 1939년도에 시작해서 1년 만에 김복진 그 화가가 돌아가셔요. 요절을 합니다. 갑자기. 왜냐면 딸이 장티푸스로 해가지고 죽었는데 딸이 죽은 다음에 또 한 달 만에 이 김복진 그 화백도 1개월 만에 장티푸스로 같이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미륵부처님을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이 그냥 중단이 되는 사태가 나온 거예요. 1940년도에. 그래가지고 같이 해방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6.25가 터지고 이래 혼란한 시대를 거친 다음에 196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이방자 여사의 그 원력 시주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하던 그런 미륵 부처님을 다시 모시자 해 가지고 1963년도에 다시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김복진 그 화백이 얼굴만 모셨던 그 상태에서 밑에 부처님 모습까지 다시 갖춰가지고 1964년도에 그 미륵 부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세멘트 미륵 부처님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신혼여행 갔을 때 아니면 수학여행 갔을 때 그 앞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 다 그 당시 64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미륵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세멘트로 만든 부처님이 얼마나 뭐 좋을까, 상호가 좋을까, 잘 만들어졌을까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 상호가 굉장히 좋은 상호였어요. 지금도 그 흑백 사진에 보면은 그 법지사 미륵 부처님 상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옛날 분들은 얘기하면 그 상호가 잊을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아쉽게 세멘으로 만든 이 부처님이 오래 못 가잖아요. 세멘이 아무리 오래 가봤자 100년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보수해고 막 여러 가지 안전상의 또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1990년에 당시에 주지심이었던 월탄 스님께서 1990년 초파일을 맞아가지고 청동으로 모신 거예요. 청동으로. 그냥 세멘 부처님을 다시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33m나 되는 큰 부처님. 33m라는 것은 경전에 보면은 백척이라고 나와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의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에 보면은 부처님 키가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뭐 2m만 돼도 크다고 하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천신들은 보통 뭐 20, 30m가 되는 것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 키 작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력을 많이 낳고 10선계 10가지 좋은 업을 닦으면 천상세계에 타나서 아주 그냥 20m, 30m는 기본이니까 그런 원력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법주사에 있는 미륵 부처님은 1990년도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청동으로 모시게 됐다. 그 당시에 저도 그 부처님 친견하러 갔었는데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은 그 말티째까지 저 밑에까지 차가 밀릴 정도로 무지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륵 부처님 새로 모셨다 해가지고 진짜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불사 하나 하면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불자들이. 그만큼 그 서왕리에 그 부처님 모셨는데 그 청동 부처님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는 청동이 뭐가 문제냐면은 비바람을 맞으면은 이 청동 색에서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너무 검부르하게 있는 것이 이게 좀 보기 좋지 않다 해가지고 2000년도에 그 청동을 한번 싹 갈아내고 거기다가 황금, 금색으로 다시 도금을 하는 그런 부처님 모시자 해가지고 200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에 지금 현재 가서 보면은 미륵 부처님이 바짝바짝 막 금으로 빛나거든요. 그 모습이 2002년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금을 80kg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금으로서 이렇게 쭉 도금한 그 미륵 부처님이 지금의 모습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륵 부처님 하면은 바깥에서 그 큰 모습만 보지만 원래 그 밑에 가면은 미륵 보살이 있어요. 원래 이 미륵 신앙에 의하면은 미륵 보살이 도소천에 계시면서 언제쯤 때가 되면은 내려가가지고 미륵 부처님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제조할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보면 미륵 방가 사유상 미륵 보살이 막 사유에 잠겨 있는 모습이 다른 건 고민한 게 아니고 언제 내가 내려가서 중생들을 제도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법지사도 미륵 부처님 그 밑에 가면은 미륵 보살의 모습이 딱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데 혹시 가시게 되면은 미륵 보살도 꼭 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법주사는 뭐 많은 문화재 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보면은 뭐 그 다음에 또 철화기라 해가지고 이 철로 된 큰 그 가마솥이 있어요. 세상에 난 그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옛날에 거기가 10,000명 이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본 그 솥단지 중에서는 우세소들은 큰 것도 있고 하여튼 볼거리가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 혹시 다음에 가시면은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고, 법주사는 이와 같이 저하고도 인연이 많은 것이고 또 의미 있는 문화재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무슨 일반 이 정도에서 이제 법사 얘기는 이제 마칠까 하고요. 그 대신 이제 법주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스님들이든지 선지식이 나왔지만 근래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금호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법주사의 지금의 법사를 갖다가 이끄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 금호, 까마귀 오자거든요. 금까마귀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이죠. 금호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이 금호 스님은 우리 조계종에 있어서는 이 금호 스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면은 금호 스님께서는 원래 전라도 강진에서 이제 출생하셔가지고 금강산 마연으로 이제 출가하십니다. 얘기 보면은 16세니까 출가할 때 그것을 석 달 열을 걸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금강산까지. 거기서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한 다음에 큰 도인이 되셨어요. 수행 참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어 망공스님 있지 않습니까? 망공스님의 제자인 보월스님하고 계셨는데 보월스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근데 보월스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법제자가 돼가지고 법을 이었는데 일찍 가시는 바람에 망공스님의 법을 이은 그런 그런 선맥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금호 스님은 근대에 있어가지고 우리 조계종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왜냐면은 금호 스님이 그 젊은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금강산에서 수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그 당시에 큰 스님들한테 다 인가를 받고 대도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금호 스님이 일제시대 때 그 외색불교, 그 당시에는 다 스님들이 대처 육식, 마누라가 다 처가 있고 먹는 것도 육식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이 외색불교, 일본식화된 불교였는데, 이 당시에 일제시대 때 많은 스님들이 거기에 휩쓸려 갔지만 금호 스님은 철저하게 참선 위주, 그 다음에 계율 위주에 아주 이 몸은 장군같이 기골이 장대한 분이었는데 부처님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철저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외색불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일본화되고 있을 때 금호 스님만이 철저하게 이 전통을 고수하면서 자리를 지켰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을 때 1945년도 해방 이후에 이 외색불교가 청산이 안 됐을 때 이 금호 스님이 이와 같이 일본 불교를 갖다가 이것은 우리 전통이 없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전통을 차지하려고 노력했는데, 1954년도가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일본화된 대처 스님들하고 금호 스님 중심으로 된 이 청정 비구 스님들하고의 어떤 전통을 세울까 해가지고 1954년도부터 62년도까지 8년 동안을 갖다가 막 서로 간에 주장한 기간을 정화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정화불교라고. 이때 외색화된 여러 가지 스님들 8,000명이 넘는 그런 스님들에 대항해서 청정 비구 수행 열심히 한 비구 대표자가 이 금호 스님이었어요. 채 200명도 안 되는 이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8,000명이 넘는 그 대처승들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지금의 조계종을 갖다 세운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금호 스님입니다. 역시 금호 스님이 이 나중에는 말년에 법주사에 있으면서 1968년도에 열반하시는데, 이 금호 스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계종의 이러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금호 스님의 역할이 아주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분이 법주사에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또 받았어요. 금호 스님은 저한테 상로 스님이 되겠는데, 스님들을 받을 때 쌀을 한 말을 이렇게 지지 못하면 안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참선 공부는 사나이 이 대장부가 아니면은 이 공부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첫째 몸이 건강한 사람만이 이 대장부 공부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상자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50명 가까이 되는 상자들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이 70년대 이후로 근대까지 이 한국 불교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면은 불국사의 조실로 했던 월상 스님, 월상큰 스님, 범행 스님, 탄성 스님, 이두 스님, 우리 노스님이었던 해정 스님, 월탄 스님, 월주 스님, 월서 스님, 이 말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다 이 큰 스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법주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큰 스님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근래 기억하는 스님으로서는 큰 스님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제자들이 해가지고 지금 한국 불교의 조계 중에 기틀을 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주사 하면은 큰 스님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주사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자세한 거는 형평상 여러 본사하고 형평상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음 기회에 시간 나는 대로 내가 법주사 얘기는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법주사 제5교고본사 법주사 얘기는 마칠까 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